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여자에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줬어요. 그때 그는 알지 못했죠. 그 여자가 바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CEO라는 사실을요.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뉴욕을 핥히고 지나가고 회색 하늘에선 눈이 소리 없이 내려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마저 잠재웠습니다. 텅 빈 버스 정류장, 깜빡이는 가로등 아래 헨리는 낡은 올리브색 재킷을 입고 몸을 웅크린 채 달아빠진 서류철을 가슴에 꼭 안고 서 있었죠. 그 안에는 이력서 5장, 5번의 말없는 거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입김이 서리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46살, 전직 건설 엔지니어, 호랍이, 한 아이의 아빠, 그리고 지금은 갈 곳 없는 처지. 이 생각은 발밑에 쌓이는 눈처럼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가까운 약국 간판에 붉은 불빛이 저녁 8시 41분을 알렸죠. 버스는 늦었고 낡은 부추 사이로 추위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길을 헤치고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비즈니스 스포트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지만 코트도 걸치지 않은 채 하이힐로 포장도로를 또각또각 걷고 있었죠.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녀는 팔로 몸을 단단히 감싼 채 같은 처마 밑에 멈춰 섰습니다. 숨은 가빴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쳐다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되었지만 추위에 고통받는 모습이 역력했죠. 그녀는 맨손을 비벼 몸을 따뜻하게 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헨리는 시선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그저 또 다른 밤, 그저 목적지 없는 또 다른 버스일 뿐이야. 하지만 그때 바람이 더욱 거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움츠러들며 몸을 웅크렸고 헨리는 다시 그녀를 흘끗 봤습니다. 그의 재킷은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따뜻함을 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재킷을 입은 채 아무 말 없이 다른 사람들처럼 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코트를 벗었습니다. 순간 매서운 추위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재킷을 내밀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헨리는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 코트, 이것만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보다 더 필요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부드럽게 재킷을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오늘 밤은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따뜻함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재킷에서는 비누 냄새, 어쩌면 희미하게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편안함이 느껴졌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재킷을 더 바싹 여몄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이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팔짱을 끼고 몸을 웅크려 따뜻함을 유지했습니다. 눈이 그들 주위에 소리 없이 내리는 동안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그에게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헨리입니다. 저는 클레어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클레어. 그녀가 그를 흘끗 봤습니다. 재킷을 주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그냥 얼어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버스의 낮은 굉음이 침묵을 깨고 다가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눈을 뚫고 빛났습니다. 클레어는 버스 쪽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갈 곳이 있으세요? 헨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어딘가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녹슨 트럭 뒷좌석이라는 설명은 굳이 덧붙이지 않았죠. 그녀는 가방에서 손을 넣어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할 때 연락해요. 그는 그것을 받아보지도 않고 서류철에 넣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대부분은 진심이 아니었죠. 클레어는 버스에 올라타 한 번 더 뒤돌아보았습니다. 코트가 마치 갑옷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버스가 눈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그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작고 조용하며 강력한 어떤 것. 그는 하늘을 올려다본 다음 텅 빈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마도 내일은 괜찮을 거야. 그는 속삭인 다음 밤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헨리는 조용한 뒷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낡은 신발 아래 눈이 뽀드득거렸죠.
서두를 필요도 기다리는 사람도 창문에 켜진 불빛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시 가장자리에 있는 낡은 창고 뒤에 주차된 그의 트럭, 그 익숙한 차가움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어 트럭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98년식 쉐비는 녹슬었고 히터는 오래전에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안에는 앞좌석에 담요들이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베개가, 대시보드 아래에는 도시락이 놓여 있었죠. 그는 사에 올라 문을 닫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글로브 박스에서 작은 양철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른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아내 릴리, 그리고 7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 노아가 삐딱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잘 자, 릴리. 헨리가 속삭였습니다. 잘 자, 노아. 그는 몸을 뒤로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는 한때 구조 엔지니어 헨리 마일스였습니다. 그는 학교, 집, 병원 같은 건물들을 짓는 일을 했죠. 그에게는 유치원 교사였고 삶이 힘들 때도 자주 웃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웃음을 닮아 늘 즐겁고 순수했죠. 그들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암이 찾아왔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기였습니다. 릴리는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 헨리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청구서가 쌓이고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그는 집을 탈고 노아와 함께 점점 더 작은 공간으로 이사하다가 결국 트럭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럼에도 그는 아들을 보호하려 했었습니다. 뒷좌석을 우주선으로, 통조림 수프를 모험으로, 주차장을 그들의 뒷마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노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갔습니다. 말끔하게 면도하고 셔츠를 안에 넣어 입은 채로 말이죠. 왜 아직도 머리를 깎아요? 쉼터 직원이 한번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헨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믿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는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요. 그는 구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구 옮기기, 배수로 고치기, 건설 현장 청소. 충분하진 않았지만 작년 가을까지는 그들을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다 사회복지사가 개입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노아에게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헨리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옳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흐릿한 눈으로 그는 서류에 서명하고 아들을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잠시만이야. 아빠가 꼭 데리러 올 거야. 그때부터 매일매일이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이력서를 보내고 채용 박람회 줄에 서고 무료 워크숍에서 필기하고 도서관에서 건축 코드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오늘 밤은 그 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트럭에 앉아 몸을 비비며 따뜻함을 찾고 있었죠.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던 클레어라는 여자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추워 보였는지, 그가 코트를 건넸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릴리를 생각나게 해서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저 자신이 여전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느낌, 여전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고 싶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밖에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헨리는 담요를 덮고 차가운 창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은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야 했습니다. 클레어는 아파트 건물의 세련된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안의 따뜻함이 부드러운 담요처럼 그녀를 감쌌죠. 도럼에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그에게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준 재킷을 여전히 단단히 두른 채 그녀의 하이힐은 대리석 바닥에 부드럽게 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그것을 가져갈 의도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려고까지 했지만 헨리라고 했던 그 남자는 더 이상의 항의를 잠재우는 눈빛으로 고집했죠. 이제 재킷은 그녀에게 너무 크고 낡았지만 그녀가 몇 년 동안 입었던 어떤 옷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28층 펜트하우스 아파트에 들어섰고 즉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텔레비전도 음악도 웃음소리도 없었죠. 그저 현대적인 가전제품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두꺼운 유리창을 통해 들려오는 멀리서 들리는 겨울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클레어는 현관 테이블에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옆으로 치우려고 할 때
손가락이 안주머니에 있는 무언가에 스쳤습니다. 궁금증에 그녀는 손을 넣어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닳고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으며 지문과 시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어린이 그림이었습니다. 삐뚤어진 해 아래 두 개의 막대 인형이 손을 잡고 서 있었고 하나는 아빠, 다른 하나는 나아라고 쓰여 있었죠. 작은 하트가 그들 사이에 떠 있었고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 노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응시했고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떨림이 그녀를 휩쓸었고 그녀는 재킷을 한 손에 그림을 다른 손에 든 채 소파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노아, 그 이름이 가시처럼 그녀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헨리가 서류철을 들고 있던 방식, 그의 지친 눈빛,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저 그녀에게 코트를 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직도 자식의 일부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아버지.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전히 베풀기를 선택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습니다. 높은 천장, 디자이너 가구, 유리벽, 사진 액자나 개인적인 손길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뜻함이 아닌 성공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죠. 클레오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 무릎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코트를 가까이 끌어당겨 가슴에 단단히 안았습니다. 여전히 희미하게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쩌면 세탁 세제 냄새, 어쩌면 추억의 냄새. 그리고 갑자기 예고 없이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어릴 때 춥고 배고픈 채 교회 계단에 앉아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랐던 이후로는 말이죠. 그날 밤 누군가가 그녀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친절한 눈과 풍파에 시달린 얼굴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감싸주었죠.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저 미소를 짓고 그녀가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기억하는 첫 번째 친절한 행동이었고 처음으로 자신을 보았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를 다시는 보지 못했지만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클레어는 훌쩍이며 손등으로 뺨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위탁가정을 벗어나 장학금과 순전한 투지로 대학을 마쳤고 단 하나의 앱 아이디어로 인피니티 그룹을 동해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회사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돈과 모든 찬사를 얻었죠. 하지만 어딘가에서 그녀는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낯선 사람이 그녀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다시 보았습니다. 막대 인형 사이에 있는 흔들리는 작은 하트, 그리고 품에 안긴 코트를 보았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낡았지만 의미로 가득 찬.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클레어 랭스턴은 울었습니다. 부서져서가 아니라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드럽게, 아름답게 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레어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시지 않은 커피 한 잔이 그녀 옆에서 식어가고 있었죠. 사무실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너머로 스카이라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손에 든 구겨진 그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크레용 한 획 한 획을 외우려는 듯 여러 번 펼쳐지고 접히면서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전날 밤의 일을 계속해서 되풀이했습니다. 헨리가 망설임 없이 유일한 코트를 건넨 방식, 그의 목소리에 담긴 조용한 위험, 그의 지친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 그에 대한 무언가가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친절함뿐만 아니라 그가 숨기려 애썼던 슬픔도 말이죠. 그녀는 책상 상단 서랍에 손을 넣어 작은 은색배를 꺼냈습니다. 잠시 후 비서 레이첼이 들어왔죠. 네, 랭스턴 씨. 누군가를 찾는 걸 도와줘야겠어요. 클레어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레이첼은 눈을 깜박였습니다. 물론이죠. 누구를요? 클레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름은 헨리예요. 성은 몰라요. 어젯밤 8시 30분쯤 56번가와 메디슨 버스 정류장에 있었어요. 그가 저에게 재킷을 주었죠. 그를 찾고 싶어요. 레이첼은 놀란 듯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클레어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레이첼,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다음 며칠 동안 클레어의 지시는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신출 귀몰한 개발자나 스카우트 대상의 임원들을 찾아내는데 익숙했던 그녀의 팀은 이제 그림자 속에 살던 한 남자의 삶을 조각하는 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교차로에서 교통카메라 영상을 확보했고 헨리의 모습이 흐릿하게 남아 재킷을 두른 채 잠시 나타났습니다. 클레어가 버스에 탔던 시간 전후로 그 지역을 지나는 버스 노선을 추적했죠. 승차 기록과 교차 참조하여 몇 명의 잠재적 승객으로 좁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기업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레이첼은 얇은 폴더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름은 헨리 마일스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때 구조 엔지니어였고요. 최근 고용 기록은 없습니다. 온라인 포럼에서 구직에 대해 묻는 게시물을 몇 개 찾았는데 선불 전화와 연결된 연락처를 남겼더군요. 영구적인 주소는 없고요. 클레어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낡은 운전면허증 사진사본, 시간이 멈춘 듯한 링크드인 프로필, 오래전에 만료된 건설면허증 스캔본, 체포 기록도 스캔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재뿐. 클레어는 폴더를 닫았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어디 있죠? 레이첼이 자세를 바꿨습니다. 우리 직원 중 한 명이 어제 브롱스 남쪽 끝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창고 뒤에 낡은 픽업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습니다. 클레어는 일어섰습니다. 거기로 가고 싶어요. 레이첼이 망설였습니다. 클레어, 확실하세요? 누군가에게 접근하거나 여기로 데려올 수도 있는데. 아니요. 클레어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회의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레이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누군가 운전해 드릴게요. 1시간 후 클레어는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회의실과 유리탑에서 멀리 떨어진 거리를 달렸습니다. 그들은 문 닫힌 상점, 그래피티로 뒤덮인 벽, 그리고 추위에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는 사람들을 지나쳤습니다. 운전사가 창고 근처에 차를 세웠고 클레어는 즉시 그것을 봤습니다. 낡은 쉐비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죠. 타이어 주위에 눈이 쌓여 있었고 며칠 동안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기에서 녹슨 냄새와 축축한 콘크리트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은 자갈 위에서 부드럽게 삐걱거렸고 그녀는 천천히 트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유리를 통해 그녀는 앞좌석에 앉아있는 한 인물을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까워지자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헨리가 낮 햇살에 눈을 깜빡이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곧 그녀를 알아보고는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당혹감, 경계심, 그리고 부끄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클레어? 그는 잠과 놀라움으로 거칠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고 불확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헨리. 그는 자신을 내려다봤습니다. 구겨진 옷, 눈 덮인 부츠, 그리고 뒤에 있는 트럭까지. 여기서 뭐 하세요?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요?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당신이 했던 일, 자신의 유일한 코트를 낯선 사람에게 주는 그런 사람에 대해 계속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헨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를 추적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감사카드 한 장이면 충분했을 텐데. 감사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온 두 사람이 매서운 바람 속에서 일어난 뜻밖의 행동으로 함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헨리는 마침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그 이상의 어떤 것 때문일지도 모르죠. 다음번에 클레어가 헨리를 만났을 때 그는 퀸즈 외곽의 건설 현장에서 벽돌 더미에 몸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분 동안 차 안에서 멀리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묵묵히, 꾸준히 짐을 옮기고 쌓고 들어올리며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에 익숙한 조용한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달아빠진 플라넬 셔츠를 입고 있었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소매를 팔뚝까지 걷어붙였으며 그의 입김은 눈에 보이는 구름처럼 피어났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혔고 손톱은 더러웠지만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휴식을 취하며 낮은 벽에 앉아 플라스틱 물통을 손에 들고 있을 때 클레어는 차에서 내려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헨리는 고개를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재빨리 일어서서 바지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클레어? 안녕하세요. 그녀가 작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는 그에게 가져온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는 망설이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은 그녀의 눈을 살폈습니다. 정말 그러실 필요 없는데요. 알아요. 하지만 그러고 싶었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저와 잠시 가주시겠어요? 뭔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헨리는 작업화를 내려다본 다음 멀리 있는 현장 감독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직 몇 시간 더 일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미 그에게 말했어요.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면접이 있다고 말했죠? 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면접이 없는데요? 이제는 생겼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헨리는 짧게 웃었습니다. 놀라움 반, 재미 반겼습니다. 좋아요. 이게 뭔지 한번 보죠. 그들은 침묵 속에 운전했습니다. 헨리는 창밖을 흘끗 보며 가끔 몸을 뒤척였습니다. 먼지 묻은 청바지, 거친 손, 옷깃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땀 냄새 등 자신의 모습에 의식하고 있었죠. 그랜드 인피니티 그룹 본사에 도착했을 때 헨리는 망설였습니다. 대리석 바닥 로비에서 거대한 유리벽, 윤이 나는 크롬,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의 끝없는 웅성거림을 보며 말이죠. 난 여기 어울리지 않아.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클레어는 그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냥 위층으로 올라가요. 그들은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유리창이 있는 개인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클레어는 그에게 자리를 권한 다음 문을 닫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헨리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뭐죠? 코트 돌려주러 온 거예요? 클레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코트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가졌어요. 이제 제 거예요. 헨리는 눈을 깜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감사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제가 잊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에 왔어요. 몇 년간의 회의와 마감일에 묻어두었던 제 자신의 모습을요. 당신은 진정한 변화가 항상 혁신이나 전략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때로는 친절함에서 시작되기도 하죠. 헨리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클레어,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을 여기로 모신 거예요. 그녀는 테이블 건너편으로 서류철을 그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안에는 구직 제안서, 계약서, 그리고 새로운 직책인 문화 및 인적 가치 고문이 있었습니다. 헨리는 페이지를 넘기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죠? 새로운 역할이에요. 제가 만든 역할이죠. 부서 결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논의에 참여해서 숫자나 전략이 아닌 사람, 가치, 연민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 회사의 중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헨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클레어, 저를 보세요. 저는 심리학 학위도 없고 하버드를 졸업하지도 않았어요. 트럭에서 잠을 잡니다. 클레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엔지니어였잖아요. 헨리는 고개를 저으며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었어요. 클레어가 부드럽게 말하자 헨리는 압도되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이건 오직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역할이에요. 당신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시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추운 날 낯선 사람에게 유일한 코트를 건넸어요. 그것이 어떤 이력서보다도 리더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고 말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가르치기 위해 학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매일 그것을 실천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클레어는 직접 헨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것을 직접 경험했고 그것은 당신이 종이의 적을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니까요. 헨리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제안서를 내려다본 다음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깜빡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패배감도 아닌 순수하고 낯설며 두려운 희망이었습니다. 헨리는 우뚝 솟은 사무실 건물 밖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구직 제안서는 그의 무릎에 읽히지 않은 채 놓여 있었죠. 그의 손가락은 서류철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지만 그의 눈은 바쁜 거리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익숙하고 강렬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밤늦게 잔인한 속삭임을 퍼붓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친절하게 대하는 거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넌 망칠 거야. 항상 그랬잖아. 그 제안은 친절로 포장된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너무 좋은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배우며 살아온 헨리는 의심의 무게를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클레어가 건물에서 나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말없이 옆에 앉을 때까지는요. 열어보지 않았네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헨리는 건조하게 웃었습니다. 굳이 열어볼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어떻게 끝날지 아니까요. 클레어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끝난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있을 수는 없죠. 트럭에서 자는 사람을 고용해서 인피니티 같은 회사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제가 동정심 때문에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는군요. 저는 당신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클레어는 잠시 앞을 바라본 다음 일어섰습니다. 같이 가요. 딱 1시간만. 클레어, 안 돼요. 정장도 회의도 싫어요. 그냥 믿어봐요. 그의 본능에 반하여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30분 넘게 침묵 속에 운전했습니다. 도시의 빛나는 타워에서 멀어져 조용한 마을로 향했죠. 마침내 그들은 낡은 초록색 차양막이 달린 단정한 붉은 벽돌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토마스의 집, 모든 아이를 위한 안전한 공간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헨리는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벽은 밝았고 손자국, 그려진 동물들, 친절에 대한 명언들로 가득했습니다. 공기에서는 희미하게 크레용 냄새와 따뜻한 빵 냄새가 났고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높고 즐겁고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클레어는 그를 공동 부엌, 독서실을 지나 중고 장난감과 손으로 만든 포스터로 가득 찬 넓은 놀이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바닥에 흩어져 퍼즐을 맞추고 책을 읽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요, 클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구해준 남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헨리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위탁가정에서 자랐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어요. 어떤 곳은 친절했고 어떤 곳은 그렇지 않았죠. 어느 날 밤 저는 도망쳤어요. 너무 추웠어요. 12살이었죠. 교회 밖에 웅크리고 앉아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를 찾았어요. 토마스라는 노인이었죠. 그는 자신의 코트를 제게 주었고 밤새도록 저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질문도 하지 않았고 그냥 옆에 있어 주었죠. 헨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클레어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마치 누군가 어둠 속으로 손을 뻗어 넌 소중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분 때문에 이곳을 지었어요. 그녀는 헨리를 완전히 마주보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다른 사람이 저에게 코트를 주었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었죠. 헨리는 힘겹게 침을 삼켰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생각나게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삶과 웃음소리에 둘러싸인 채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헨리의 눈은 방을 가로질러 놀고 있는 아이들, 신발끈을 묶어주는 자원봉사자, 너무나 활기차게 책을 읽는 어린 소년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은 따뜻하고 실제 같았습니다. 클레어는 그의 팔을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저는 당신이 회의실에 어울리기를 바라지 않아요, 헨리. 저는 당신이 사람들에게 이곳의 의미를, 돌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기시켜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헨리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깜빡이며 지우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하고 꾸밈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자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월급이나 직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필요하고 유용하며 인간이라는 것을. 헨리는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찬 방 한가운데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풍파에 시달린 얼굴에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깊은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인피니티 그룹의 아트리움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분기별 성과와 제품 출시를 알리는 현수막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부드러운 흰색 커튼, 따뜻한 조명줄, 그리고 우아한 글씨로 하나의 친절의 날이라고 쓰인 거대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어깨를 맞대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의미 있는 어떤 것 때문이었습니다. 중앙 무대에는 클레어 랭스턴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방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날은 단순히 지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1년 전 저는 얼어붙을 듯 추운 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고 지쳐 있었으며 제가 깨달은 것보다 더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한 남자가 그날 밤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의 코트를 주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알아차림의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클레어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해졌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에게 친절함, 진정한 친절함이 편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장 예상치 못할 때 나타납니다. 그녀는 옆에 있는 이젤로 몸을 돌려 덮인 천을 걷어댔습니다. 유리액자 뒤에는 바로 그 코트가 있었습니다. 소매는 해지고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랬지만 신성한 것처럼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청동 명판에 하나의 작은 친절이 삶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클레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행동은 제 하룻밤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제 삶의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남자를 기립니다. 그녀는 무대 가장자리로 몸을 돌렸습니다. 헨리, 이리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헨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소박한 정장을 입었지만 조심스럽게 다림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나아갔습니다. 시간과 고난으로 여전히 주름진 그의 얼굴은 이제 더 가볍고 평화로운 어떤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올라섰습니다. 클레엄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헨리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그의 새 집의 등기증이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히고 공식적이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클레어는 미소를 지으며 몸을 숙였습니다. 더 이상 트럭에서 잠을 자지 않아도 됩니다. 방 안에는 다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지만 헨리는 손에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뭔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소박하고 낡았으며 분명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뛰는 클레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코트가 당신의 삶을 바꿨다고 했지만 당신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제 이름, 제 아들, 지붕, 그리고 희망을 돌려주었어요.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색 반지가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빛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보관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니까요. 클레어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응시했습니다. 클레어 랭스턴,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잠시의 정적. 그러다 그녀는 부드럽고 흐느끼는 아름다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네. 군중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환호와 박수 소리가 높은 유리천장에 부딪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웅장한 연회장이나 5성급 리조트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토마스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세상과 갈팠던 작은 붉은 벽돌의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아이들이 종이꽃을 만들었고 의자들은 제각각이었지만 방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케이크는 헨리의 멘토링 프로그램 인턴 중 한 명이 구웠습니다. 클레어는 단순한 흰색 드레스를 입었고 머리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헨리는 다시 그 같은 정장을 입었고 노아는 그의 옆에서 든든한 들러리로 섰습니다. 하객들은 자원봉사자들, 동료들, 쉼터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헨리의 작은 사무실에서 목적을 찾던 수십 명의 젊은 직원들이었습니다. 서약을 할 때 클레어는 헨리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당신은 저에게 코트를 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당신에게 제 모든 삶을 줄게요. 그녀의 말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처럼 방 안을 감쌌습니다. 부드럽고 빛나며 잊을 수 없는. 헨리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의 군중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이어지고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피로연은 안뜰로 이어졌고 아이들은 맹갈로 뛰어다녔고 요정 같은 불빛들이 황혼 속에 춤을 추었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헨리와 클레어는 토마스의 집간판 아래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그의 어깨에 기댔고 그의 팔은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 이젤에는 낡은 코트가 서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달았지만 이제는 불멸이 되었죠. 그 이미지는 온라인에 유포되어 공유되고 재게시되며 회자될 것입니다. 단순히 두 번째 기회뿐만 아니라 친절함이라는 단순한 것이 어떻게 추위 속으로 뻗어나가 모든 것을 다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상징으로 말이죠. 때로는 가장 작은 몸짓, 코트 한 벌,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멀리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헨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클레어의 삶을 바꾼 것뿐 아니라 사랑, 목적,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친절함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저 존재만으로, 그저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요.